인류의 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에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초래한 인재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지만 인재는 인간의 욕심으로 빚은 실수라는 점에서 더 화가 나고 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인재는 경제 위기일 텐데 항상 그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이 돈이란 놈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국가적 사태로 번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경제 위기는 끝도 없이 되풀이되어 왔죠. 그나마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을 알고 있으면 내 나름 분석해보거나 대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탄생 이래 인류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경제 위기들을 보시면서 그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잘 눈치채셔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영토도 좁은 네덜란드지만 그럼에도 네덜란드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유럽 중부 지역의 하천들 대부분이 네덜란드로 모여 바다와 이어져 있습니다. 즉 네덜란드는 수은 교통의 요지라는 거죠. 둘째,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스페인의 간섭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행정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니 네덜란드는 대단히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성매매나 어느 정도의 마약이 합법적인 네덜란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죠. 셋째, 네덜란드는 자원이 없고 스페인 왕실의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역업이었죠. 네덜란드 토착 영주와 귀족들은 적극적으로 상공인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수은 교통의 요지라는 점과 자유로운 분위기 덕에 네덜란드 상인들은 발빠르게 바다로 나가 유럽의 사업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원래 상인들은 국가 간섭이 최소화된 자유로운 시장에서 교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유럽 상인들에게 네덜란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었죠. 이렇게 네덜란드 상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네덜란드 내 재산이 축적되니까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해 나갔죠. 돈이 너무 쌓이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점차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금융업의 시작이죠. 이 네덜란드 상인들에 대한 신뢰도만큼 네덜란드 은행들도 수많은 유럽인들이 즐겨 찾았고 네덜란드가 금융업의 중심지가 되자 다른 유럽 국가들의 큰 은행들도 어떻게든 네덜란드에 지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금융업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종이화폐, 즉 지폐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06년에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라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네덜란드가 무역업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업과 무역업은 같이 성장하는 법이죠. 네덜란드는 14개의 무역회사를 합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을 승인했고 1621년에는 서인도 회사도 만들어서 아시아와 미대륙 등 신대륙으로도 사업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풍차랑 튤립이죠. 17세기 네덜란드가 한창 잘 나갈 때 네덜란드의 튤립은 성공 그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네덜란드 튤립에 대한 수요가 미친듯이 상승했고 네덜란드 튤립꽃 가격이 마차 가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선 튤립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무진장 많아집니다. 1636년에는 튤립 씨앗 사업이 정식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튤립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1636년 정식 상장되던 해 튤립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6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튤립 한 송이가 올해 6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튤립이 성공의 상징이고 예쁜 꽃이라고 해도 누가 6만원 주고 튤립 한 송이를 삽니까?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겁나게 몰리죠. 그러면 튤립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1637년 초기까지 튤립 한 송이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거품이죠. 1637년 1년도 안 돼서 튤립 가격이 상승한 속도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속도로 튤립 가격이 곤두박질칩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정부는 튤립 증권이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했으나 그 사이 튤립 가격은 더 내려갔고 결국 튤립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 수많은 기업들이 말 그대로 징발되었습니다. 어디 회사뿐이겠습니까? 튤립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던 유럽인들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죠. 얼마 후 비슷한 사례가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711년 영국의 옥스퍼드 백작 로버트 알리가 사우스시 컴퍼니를 설립해 영국 정부로부터 중남미 무역 독점권을 얻어냈습니다. 무역 독점권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가는 고공행진했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우스시 컴퍼니에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영국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기꾼들이 몰렸죠. 사우스시 컴퍼니 덕분에
반면에 영국 주식시장이 호화로워 보이니까 부실한 작은 기업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업들이나 사우스시 컴퍼니나 회사 운용이 형편없었고 회사 실적을 조작하다가 결국 투기꾼들이 대거 빠지자 1720년 작은 기업들은 물론 사우스시 컴퍼니까지 도산되어 버렸습니다. 투자금을 회수 못한 다수의 유럽인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그중 한 사람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약 2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이렇게 말했다죠. 전체의 운행 궤적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나조차도 사람들의 광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과 18세기 영국의 사우스시 컴퍼니 사태는 금융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했을 때 인류가 거의 처음으로 겪었던 경제위기였죠. 유럽에서 금융 자본주의 탄생과 제국주의가 버무러져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 열강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의 식민지 쟁탈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주어진 식민지 국가들은 정해져 있으니 유럽 국가들끼리도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됐고 결국 1914년 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까지 확대됐습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은 유럽 내에서만 일어났지만 뜬금없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참전하겠다며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중국에 있는 독일군을 공격했고 전쟁 끝 무렵 미국이 참전합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독일과 싸우면서도 영국, 프랑스 등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독일은 항복하죠. 1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어느 나라죠 그럼? 전쟁에서 이긴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에선 이겼지만 전쟁이 유럽 본토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자국의 영토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생산시설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그리고 미국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전부 미국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화가 난 영국과 프랑스는 본전을 뽑아야겠다며 독일에게 갚을 수 없는 배상금을 요구했죠. 독일은 배상금 못 준다고 배짜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미국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안 받는 대신 독일의 모든 배들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승자는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약해진 틈을 타 미국이 급부상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다시는 없을 황금기를 구가했는데 미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과 모든 시장이 호황기를 누렸죠. 당시 월스트리트는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급격하게 경제적 호황을 누리면 투기가 몰리는 법이죠. 이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그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개츠비도 투기꾼으로서 막대한 갑부가 되잖아요. 1920년대 미국의 산업회사, 투자사, 은행들은 자신감으로 넘쳐나 있었습니다. 회사 막 만들고 물건을 무한정 만들어내도 잘 나가는 미국의 국민들은 다 사줄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작은 회사들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대출 막 받고 투자 받고 그렇게 미국 회사들의 공급량이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을 훨씬 웃돌게 되었습니다. 투기꾼들이 지나치게 몰리는 듯해서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은 지나친 대출과 막무가내식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의 경고 때문에 투자자들과 투기꾼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또다시 투자자들과 투기꾼들의 돈이 싹 빠집니다.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는 1시간별로 급락폭을 갱신하며 떨어집니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 14만 개, 도산한 은행 1만 개, 실업률 32%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엄청 많았고요. 호텔 직원들은 체크인하는 손님에게 자살할 방이 필요한 건지 일일이 체크했다고 합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엄청난 호황에 거만해진 미국 기업들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이걸 안 사주니까 망했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만 대공황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얽히고 설켰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잘 나가던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찍어낸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을 넘어선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 구매력이란 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걸 계산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확실한 건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은 대공황을 예견했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던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퍼졌죠. 무엇보다 1920년대 미국이 호황기를 누리니까 미국 국민들의 만족도와 허례허식이 너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엔 생활용품보단 사치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공황 직전까지 미국인들은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죠. 대공황 이전 미국의 사회적 상태가 매우 불건전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고 미국이 무너지자 그 많은 국가들도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퍼진 거죠. 그래도 미국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프랑스나 영국은 블록 경제로 슬기롭게 대처해 갔습니다. 단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공황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동 지역에선 석유 매장지를 두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서부터 1973년까지 4차례에 걸친 이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비단 중동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인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을 했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의 패권을 완전 장악한 미국은 이때도 거만해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지원에 이스라엘이 승전했고 아랍연합 국가들은 전쟁에 4차례 모두 패전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서방 세계에 분노한 아랍의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 가격을 3배 가까이 인상시키고 생산량도 제한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거의 10배가 넘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전 세계가 중동의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의 폭등은 지구촌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상승하니 전 세계의 모든 물품들의 물가가 폭등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가 괴로워했습니다. 원래 경제적 위기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두 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로 말하죠. 석유 가격의 상승은 제품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원료의 가격이 폭등하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섞인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1979년에는 이란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고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은 악화되면서 세계의 각 국가들은 약 5배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국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석유 의존도가 컸던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폭등은 치명적이었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었던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2차례에 걸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란 아주 간략하게 말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가가 시장을 관리해주면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국가가 외교로 뻘짓을 하면 석유 파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절실히 느낀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을 미국 정부의 괜한 중동 개입 때문이라고 느꼈고 정부를 불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도처에선 정부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신자유주의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레이건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1980년대를 우경화되었던 사회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아랍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의 위상을 실감한 겁니다. 다들 석유 하나에 휘청거리는구나. 석유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권력이구나. 중동의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 석유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들이 뭉치는 건 상관없지만 치사하게 석유 가지고 장난질 치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당시 중동 국가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자국의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게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극단적 민족주의만큼 좋은 사상이 없었고 우리가 학창시절 사회교과서에서 그토록 많이 들었던 석유 수출 산업기구 오펙의 자원민족주의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그렇다고 석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왜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중동 지역에서 카다피 등 독재자들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었고 사회가 대단히 불건전해서 석유 추출 산업이나 생산업체의 생산 연장, 적유 능력이 형편없었습니다. 플러스 미국에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로 합니다. 미국은 석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나마 석유의 비중이 낮은 바이오, 반도체 등 신기술 사업에 투자율을 올렸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또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죠. 사실 IMF 외환위기 사태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겨우 20여 년밖에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IMF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다룬 문서 공개를 꺼려하고 있죠. 단 대충이나마 IMF가 어떤 사태였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무진장 많이 받았다가 은행에 갚을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으면 파산을 하죠. 범위를 넓혀 기업으로 적용하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대출을 받았다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개인과 다르게 대출하는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이 빚을 못 갚을 정도가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왜 감당도 못할 대출을 받느냐고요? 기업도 국가도 믿었던 겁니다. 마음껏 대출을 받아도 언젠간 갚을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응답하라 1988과 응답하라 1994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드라마가 배경으로 삼은 1988년과 1994년은 대한민국 현대 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80년대 3종 호황에 힘입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는 한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며 세계적으로도 전쟁을 겪으면서도 훌륭한 경제 성장
성장을 한 한국을 모범 케이스로 둘 정도였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투자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베트남, 중국 등 한창 경제 성장하는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어디가 뜨더라? 라는 말 달고 살잖아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어디에를 맡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량이 어마어마했고 막대한 양의 외국 자본이 한국에 유입됐죠. 한국을 향한 투자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한국을 향한 외국인들의 투자 열기는 점점 과열되다가 투기나 다름없는 형태가 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분위기로도 금융이 자유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 자유무역기구 즉 WTO는 국가 간 무역 및 금융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이제 막 금융이 자유화되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투자 방식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죠. 대한민국은 1991년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 자본은 더더욱 물밀듯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 국가들과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에도 선진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도 금융화의 세계화를 촉진했는데 OECD는 선진국끼리의 모임으로 가입을 위한 조건 상당수가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 및 자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 기초부터 튼튼했으면 금융 자본화에 따른 부작용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선진국화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외국 자본이라는 빵빵한 투자금만 믿은 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기업이 대출을 갚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괜찮습니다. 기업들에겐 외국 자본이 있거든요.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사실 너무 급한 속도로 투자 금액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조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런 경제적 호황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자본 유입 상황을 더욱 자극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경제적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1994년 8%밖에 되지 않았던 외국 자본이 1996년이 되면 2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외국 자본이 갑작스레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갑니다. 실적을 확인해본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렇게 튼튼한 기업들이 아니라는 평이 나돌았고 급작스레 외국 자본금이 대한민국에서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외국 자본만 믿고 은행에 대출 겁나 해댄 기업들은요? 기업들은 무사태평하게 은행에 돈만 엄청 빌리다가 외국 자본이 없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기업들은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엮여서 하나가 부도가 나면 줄줄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요? 기업들이 돈을 갚을 줄 알고 돈을 마구마구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부도가 나는 겁니다. 기업들이 마구 부도가 나니까 실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익이 없는데 기업의 물건들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자사 물건을 국민들이 사줘야 기업이 돈을 버는데 국민들이 실직해서 물건을 구매를 못하니까 기업들은 또 파산하고 또 실직자는 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1997년 11월 김영삼 정부는 결국 IMF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IMF는 부도가 나버린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국가를 소생시키는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겠죠? IMF는 돈을 빌려주고 해당 국가가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진 해당 국가의 경제는 무조건 IMF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IMF의 부총재 스탠리 피셔는 내한하여 당시 임창열 부총리와 회담을 한 끝에 12월 3일부로 IMF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MF로부터 550억 달러를 대출받았고요. IMF가 대한민국 외환위기 사태에 대해 단계적 해결책으로 내린 건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일단 기업들을 살려야 하는데 임금 체불할 돈이 없으니 회사 살면 다시 재고용할게 라는 무책임한 말로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을 이룩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룹들이 줄줄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소유권 및 상속권 분쟁이 벌어졌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혹은 다른 대기업을 합병 인수하면서 기업들 간의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IMF의 구조조정 그리고 여러가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외환위기 사태를 수습했던 건 2001년이었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를 그래도 최소한 숨쉴 수 있을 정도로는 살려놨다고 판단했고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체제를 종료시켰습니다. IMF 관리체제는 끝났을지언정 외환위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겨놓은 흔적은 상당했습니다.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이 해체되었고 자살률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그 자살률은 OECD 중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죠. 또 대한민국엔 만성적인 우울함이 만연했습니다. 대기업은 그 이후
굉장히 자사자본 운영에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에 고용도 소극적이게 됩니다. 대신 인턴, 비정규직 등 값싼 가격으로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나 질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른바 3D 직업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청년 실업이란 말도 외환위기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IMF 직전 대한민국의 호황은 건국 이래 처음 맞아보는 최고의 호황기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는 변명 이해갑니다. 그런데 IMF 경제 위기는 개발도상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한국은 거의 후발주자였습니다. 이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국가들은 훨씬 전부터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한국의 IMF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순 없지만 같은 본질의 경제적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IMF 10년 전에 말이죠. 한국이 IMF를 겪기 전 개발도상국 경제 위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추세에 지나치게 맹신해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기관들도 해당 현상에 안일했던 거죠. 최악의 경제 위기 중 가장 최신의 사건이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용어를 단어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이렇습니다. 모기지 혹은 모기지론이란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주택을 살기 위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대출하는 시스템인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해줄 수는 없으니까 빌리는 사람들이 살 주택을 저당, 즉 담보로 삼는 겁니다. 이를 채권화한 것이 모기지론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이 그냥 모기지론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었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이란 사전적 정의는 2등의 최고급 다음에 라는 뜻이고 증권계에서 쓰이면 최우대 대출 금리보다 낮다는 뜻으로 금리가 낮아서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란 뜻입니다. 루이스 레이니어라는 사람이 처음 모기지론 채권을 만들어냈고 모기지론은 미국에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채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도 부담없이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주택,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집값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락해도 큰 폭으로 절대 하락하지 않는 시장이 주택 혹은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모기지론은 안정적인 채권이 되는 거죠. 돈을 빌렸는데 설령 이자율이 높아져서 갚을 돈이 없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한 거니까 집을 팔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어차피 조금만 있어도 집값은 오를 텐데 내가 처음에 집을 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대출하는 고객이 절대 돈을 못 갚을 리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담보로 잡아놓은 집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 나섭니다. 미국 정부는 불경기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채권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더군다나 미 연방준비위원회도 저금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자율도 낮겠다. 저소득층은 아무 부담 없이 마구마구 대출을 해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스토리 좋죠? 모두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 부실한 모기지론 때문에 미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이클 버리 박사였는데 마이클 버리 박사는 미국의 펀드 매니징 회사인 사이언 캐피털의 산하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빅쇼트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사람이 마이클 버리입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2004년부터 저금리 정책을 끝내고 고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이자율이 높아져 사람들이 대출한 것을 못 갚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도 미국의 고금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버리 박사만 빼고요. 박사는 사람들의 디폴트, 즉 대출을 못 갚는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집값도 오르긴커녕 하락하고 있는 주택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마이클 버리 박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금융가를 들쑤시고 나니까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기지론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기지론이 점차 변동금리 상품이 된 겁니다. 모기지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고정금리였습니다. 금리, 즉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모기지론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금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들 입장에선 위험해도 고정금리보다 수익성이 좋은 변동금리를 좋아했고 고객들에게 안전하다며 구라를 치고 변동금리 채권들을 미친듯이 팝니다. 둘째는 CDO입니다. 채권 같은 금융상품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AAA, AA, A, BBB, BB, B 순서인데 당연히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A단계 상품들을 구매하겠죠.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선 B단계도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BB나 B의 채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들이 묶어지면 구조가 매우 복잡해져 신용등급 매기기가 애매해집니다. 여기에 은행들과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회사에 로비를 해서 AAA나 AA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똥, 오물, 오줌, 배설물, 토를 다 섞되 예쁜 포장지에 포장해서 좋은 선물인 척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미친 은행들과 미친 금융사들은 이 미친 CDO들끼리 또 먹습니다. 우매한 대중은 금융사와 증권사의 거짓말을 전부 믿었고 주택담보대출을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있으니 죽은 사람, 키우는 강아지 명의로도 대출을 받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민자들도 철석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믿고 무한정 대출을 받았죠. 대형 투자 은행들과 결탁되어 있던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감독조차 안 합니다. 2006년에서 2007년 파산한 개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주택의 가격은 오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증권사가 어떻게든 모기지론을 팔기 위해 모기지론은 안전하다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기지론의 가격을 높이죠. 시한폭탄의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2008년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GM 등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세계 대공황 때도 9.11 테러 때도 살아남았던 금융제국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탐욕이 불러일으킨 참사였죠.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들이 무너지자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던 전 세계의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우리나라까지 전파됐죠.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부도가 났고 우리나라도 한때 하우스퍼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때 모기지론이 서브프라임이기 때문에 붕괴될 것이라는데 돈을 걸었던 이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가격 상승을 예측할 때 채권의 가격 하락에 돈을 걸고 현재 가격의 주식 혹은 채권이 진짜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매매를 공매도, 영어로 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경제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거의 똑같았죠? 일단 일련의 경제 위기에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방심입니다. 모든 경제 위기 직전엔 그 국가가 유례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호황을 누립니다. 앞으로도 평생 잘 될 거라는 방심 때문에 무모한 대출과 투기를 하다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죠. 가장 큰 위기는 가장 눈부신 성공에 기생한답니다.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탕주의입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에 대한 판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그런 판타지를 꿈꾸는 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현상으로 형상화되면 그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한 방을 노리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인생과 투자의 고수는 넓고 깊은 안목과 버텨내는 끈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돈에 대한 투자보단 자기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